한국을 경제학이 가르쳐준 틀로만 본다면 이 나라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작점, 즉 전쟁, 빈곤, 자원 부족, 협소한 국토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들이 단순히 재건을 넘어 여러 위기 속에서 심지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진 국가들보다 빠르게 회복했다는 사실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본, 기술, 정책 등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모든 설명들이 힘을 잃을 때 문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 세계의 오랜 이해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 변합니다. 제 이름은 앨리스테어 핀치입니다. 그 시절 저는 런던의 유서 깊은 경제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저의 전 생애 직업 경력은 데이터, 모델, 그리고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들 위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마치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올바른 매개 변수, 자본, 노동력, 기술 혁신들 투입하면 예측 가능한 성장을 산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거대한 스프레드시트였고 국가들은 그저 행과 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차갑고 질서정연한 세계관 속에서는 정신, 의지 혹은 기적과 같은 것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사회학자와 시인들의 언어였을 뿐 우리 경제학자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회복 경로를 비교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제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던 이론적 토대에 작지만 치명적인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학술 토론회에서 한국의 사례는 호기심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운 경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한국의 회복 모델이 이례적이라고 말했을 때 거시 경제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저의 멘토 교수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핀치, 그가 저에게 몸을 돌리며 약간 가르치려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상치가 있지만 우리는 이상치를 위해 이론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웅성거림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저 또한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였고 풍부한 자연자원도 없었으며 전 세계 판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구 규모도 아니었고 더욱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처럼 깊이 축적된 산업 기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서사 모델에서는 미국, 유럽, 그리고 후에 중국, 어쩌면 일본만이 이론의 중심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존 세계 질서에 의존하여 성공적으로 모방한 모방자이자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한 행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했고 영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한 챕터가 아닌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학술적 편견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국을 특별한 사례, 즉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들여 깊이 탐구할 가치가 없는 낮은 확률의 사건으로 분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연구하는 것이 마치 우연히 궤도를 벗어난 유성을 연구하여 우주 전체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려 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시 한국이 너무 미미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특성이 너무나 낯설어서 우리의 기존 이론틀이 도대체 그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적인 나태함이었고 쉽게 분류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자기 방어였습니다. 자, 우리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론 세계의 완전함과 조화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정직하고 무정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이론에도 맞춰 스스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회복 상황을 비교한 첫 번째 데이터들이 제 책상에 놓였을 때 저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주는 강력한 불안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차트에는 대부분의 피해 경제국들이 느리게 상승하는 U자형 또는 장기적으로 정체된 L자형 회복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 장기적인 실업, 기업 파산, 구조 조정의 진통을 겪었고 국제통화기금 IIMF이 제시한 표준 처방, 긴축 재정, 시장 개방, 금융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과정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델 예측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나타내는 선은 눈에 띄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거의 수직에 가까운 V자형 반등을 보였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여러 주요 경제 지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경제학적으로 거의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수십 번의 회귀 분석을 실행하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 환율, 변동폭, IMF 지원 계획, 실행 효율성, 수출 지향 산업 구조 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델이 끝까지 실행될 때마다 항상 거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잔차가 남았습니다. 한국의 회복 속도는 이 모든 변수들이 합쳐져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환자가 같은 병에 걸려 같은 약을 복용했는데 한 명은 여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이미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처방전이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한 국가가 위기에서 회복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에 쓰인 것이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심장부에 내재된 어떤 더 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즉, 사회 자체가 이러한 정책들을 흡수하고 변환하고 실행하는 능력 말입니다. 동일한 개혁안이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빠르고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었던 반면 다른 곳에서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효과가 미미했던 것일까요? 제 생각은 익숙한 스프레드시트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제가 과거에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영역인 사회 자체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직면한 것이 단순한 경제학 문제가 아니라 사회 조직 능력과 집단 행동 논리에 대한 수수께끼일 수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데이터들은 마치 소리 없는 외침처럼 모델 밖의 답을 찾도록 저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것이 데이터에서 벗어나 경제학자들이 연성 정보로 간주하는 영역, 역사 기록, 뉴스 보도, 사회학 연구, 심지어 개인 회고록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동료들은 이를 본업이 아닌 일로 여겼습니다. 핀치, 역사학자가 될 셈이야. 그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답이 제 모델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과 흐릿한 영상 자료에 몰두하면서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경제 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생생한 사람들과 이야기들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저는 전쟁 폐허 위에서 사람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충분한 도구도 없이 첫 번째 공장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는 농민들이 밤에 자발적으로 횃불을 밝히고 마을 도로를 넓히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개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을 떠나 독일의 광부로 베트남의 노동자로 가서 피땀 흘려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국내로 보내 국가 산업화의 첫 시동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막연한 감동, 즉 인간의 끈질긴 정신력에 대한 보편적인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깊이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이것이 산발적이거나 개별적인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거나 중요한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마다 이 사회는 항상 비범한 집단 동원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강도로 일했고 개인적인 이익과 여가 시간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공동의, 심지어 다소 먼 목표를 위해 분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근면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를 단순히 민족 정신이나 의지력으로만 귀결시킨다면 그것은 모호한 개념으로 또 다른 모호한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과 다름없으며 학술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좀 더 구조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것은 어쩌면 단순히 활기찬 정신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사회적 인프라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억, 공유된 규범, 강력한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집단적 기대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 무형의 인프라는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의 표면 아래 잠복해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빠르게 활성화되어 수천만 개개인의 힘을 강력한 합력으로 응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재난에 직면했을 때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첫 반응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국가의 면역 체계와 같아서 바이러스 위기가 침입했을 때 신체 전체의 자원을 빠르게 동원하여 저항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기술, 즉 대규모의 효율적인 집단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메커니즘이야말로 제가 경제 모델 속에서 간절히 찾았지만 항상 결여되어 있던 그 X변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저를 더욱 다루기 어렵고도 매혹적인 사유의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 비합리적이라고 판정했던 행동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야근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공장을 구하려 했던 일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국가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을 때 국민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부치를 기부하여 국가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던 일입니다. 순수한 합리적 경제인 가설로 본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거대하고 추상적인 집단을 구하는 것에는 직접적이고 계산 가능한 개인적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동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논할 때 종종 경멸적으로 선전에 세뇌된 광기 또는 개인의식이 결여된 맹목적인 추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의 잔혹함과 격동을 깊이 이해한 후 저는 이러한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합리성 잣대가 너무나 협소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론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우며 개인의 권리가 최우선시되는 서구 사회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체계 안에서 합리성은 개인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외세 침략, 국토 유린, 전쟁의 참화, 그리고 극심한 빈곤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민족에게 합리성의 정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개인의 생존과 운명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존망과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할 때 개인의 재산, 지위, 심지어 생명까지도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심층적인 논리 속에서 이 공동체의 생존 능력을 보호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합리성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해야만 개인이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합리성의 틀 안에서 겉으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자기 희생적 행동들은 실제로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보장, 공동체의 존속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리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심오하고 오래된 논리, 즉 우리의 경제학 교과서가 역사적 경험의 한계로 인해 포착하지 못했던 논리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심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제학 이론은 특정 역사문화적 배경 속 인간 행동에 대한 지역적인 설명에 불과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 사회가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만든 원동력이 단순히 모호한 단결 정신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무거운 역사적 유산, 민족의 유전자 속에 내재된 집단 생존 기억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억은 책에 쓰인 지식이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간의 고난과 투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침략과 식민 지배의 굴욕은 강력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거의 편집증적인 갈망을 낳았고 전쟁이 남긴 참혹한 폐허와 가족의 파괴는 민족 전체에게 안정과 질서에 대한 극도의 소중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출발점과 극심한 자원 부족은 뼛속 깊이 박힌 위기의식과 근면, 절약에 대한 숭상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강력한 사회 심리적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종처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안락함은 일시적이며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고 오직 집단의 힘으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 전체는 정부의 강제적인 동원 없이도 거의 자동적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반응 양식은 이미 조건반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부 갈등을 잠시 제쳐두고 대외적으로 당열하는 경향을 보이게 했고, 가난의 기억은 산업화 건설을 위해 자본을 축적해야 할 때 극도로 낮은 임금과 높은 저축률을 감내하게 했습니다. 분단의 기억은 국가의 통일과 강대함에 대한 종교적인 열정을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로 형성된 집단 심리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에는 과도한 경쟁과 불안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생사의 기로에서는 비할 데 없는 응집력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희생적 행동을 도덕적 설교가 필요한 헌신에서 생존 본능에 기반한 필연적 선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역사의 선택과 강화를 거친 사회적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폐허 위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다른 많은 민족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역사적 기억은 한국이 짊어진 저주인 동시에 절망 속에서 번번이 다시 태어나는 데 의지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모든 역사 자료 중에서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금융위기 당시에 금 모으기 운동은 제가 연구하는 길 위에 우뚝 솟은 피할 수 없는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전통 경제학 이론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제가 한국 국가기록원에서 그 영상 자료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오후 내내 화면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흔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 묵묵히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비틀거리는 노부인이 평생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떨리는 손으로 빼는 모습이 있었고, 아직 앳된 학생들이 여러 해 동안 모은 저금통을 들고 와 그 안에 있던 모든 동전을 쏟아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검소한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말끔한 양복을 입은 회사원, 심지어 유명한 운동선수와 예술인들까지도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제품, 메달, 장신구, 기념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기억과 감정이 담긴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금함에 넣었고 거창한 말 한마디 없이 얼굴에는 거의 엄숙함에 가까운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단순히 깊은 감동을 주는 대규모 애국 활동을 넘어섰습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었습니다. 경제학의 초석인 합리적 인간 가설은 체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통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고 미래가 불확실해질 때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은 자국 통화를 팔고 금,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사들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축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수백만 명의 집단적인 역방향 조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장 확실한 개인 재산을 위태롭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공공의 작은 풀에 투입했고 그들이 받은 것은 하찮은 영수증 한 장과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금을 돌려받을 어떤 계약상의 보장도 없었고 직접적인 이익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의 언어체계로 말하자면 가치 극대화의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현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시도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선전동원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나 모든 설명은 사실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고 사람들의 참여 열정은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은 광기도 아니었고 맹목적인 추종도 아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들 뒤에서 제가 읽어낸 것은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파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장이 문을 닫고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며 자녀들이 미래를 잃는 공동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개인의 작은 배를 국가라는 큰 배에 완전히 묶어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규모의 집단 투자, 즉 개인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의 미래를 도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경제학이 구축한 계산기 앞에서 정교하게 계산하는 합리적 인간이 실제 역사와 인간성 앞에서는 얼마나 창백하고 편협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항상 차가운 이익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공동의 정체성, 역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같은 더 웅장한 가치에 의해 인도됩니다. 만약 저의 학문이 350만 명의 인구를 동원하고 20억 달러 이상의 금을 모금한 이러한 실제 사건조차 설명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은 어쩌면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 경제학 자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지지는 곧 저의 현실 업무에서 격렬한 여진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러한 초보적인 그리고 수많은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분석을 연구 보고서에 담아 싱크탱크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저는 전례 없는 저항과 의문에 직면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에 학술 토론에서 순식간에 제 개인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심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늘 저를 좋게 보아주시던 저의 지도 교수님조차도 이때는 표정이 유난히 엄숙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마디로 제 보고서를 탁탁 치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핀치, 이 보고서 읽어봤습니다. 집단 기억, 사회적 신뢰, 생존 논리 이런 단어들로 가득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회학이나 인류학의 현장 보고서에 더 가깝지 엄밀한 경제학 분석 보고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후원자들, 우리의 독자들은 모델, 데이터,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책 제안을 원하지 이렇게 정량화할 수 없고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선임 연구원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네, 앨리스테어, 한국 국민의 정신력이 회복의 핵심 변수 중 하나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정신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회귀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변수가 측정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를 경제학의 비과학적인 시대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제가 과거에 굳게 믿어 의심치 않던 학문적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의 일부, 즉 엄격한 수리경제학 훈련을 받은 저는 이성적으로 그들의 모든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집단 기억의 강도나 사회적 신뢰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다른 일부, 즉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깊이 감동받은 저는 그 비과학적 요소들의 실제 존재와 거대한 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충돌의 본질은 사실 저와 제 동료들 간의 개인적인 의견 차이를 이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관념 논쟁이었습니다. 한쪽은 오직 관찰되고 측정되며 정량화될 수 있는 물질적 존재만이 분석 범주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그 당시 외로웠던 저는 물질 세계 아래에 신념, 기억, 문화, 그리고 합의로 이루어진 무형의 세계가 존재하며 이 세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결정적인 방식으로 물질 세계의 운행 궤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결국 저에게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의견을 주었고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사회학적 추론들을 모두 제거하고 순수한 경제 분석 틀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제 직업 경력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학문적인 부정뿐만 아니라 깊은 지적인 고독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이 학문 체계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그 자신의 경계를 넓히기보다는 그 현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을 첫 번째 반응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저의 결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 체계의 폐쇄성과 순수성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론적 틀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강력해지면 그것은 자신 안에 수용할 수 없는 모든 현실을 이단, 소문 또는 정화되어야 할 불순물로 폄하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대로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헌금 운동을 고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집단 동원 행동 양식이 한국의 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우연한 예외가 아니라 뿌리 깊은 구조적 특징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마치 탐정처럼 반세기 동안의 역사 속에서 증거를 찾아다니며 완전한 증거, 사슬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록 자료에 따르면 전후 재건 시기에 정부 재정은 극도로 비어 있었지만 수많은 공공시설과 기초산업 프로젝트가 기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국민의 의무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도구를 가져오고 식량을 직접 준비하며 거의 아무런 보수도 없이 도로, 다리, 수리시설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노역이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한국은 전국적인 역량을 기울여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극도로 혹독한 노동 조건과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을 감내했습니다. 순전히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골적인 착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깊이 분석해 보면 복잡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외에도 산업 보국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오늘날의 희생이 국가의 강대함을 위하고 자녀들이 자신들 세대의 가난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국가의 미래와 고도로 묶는 이러한 관념은 고강도 노동과 저수준 소비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농촌의 낙후된 모습을 바꾸기 위한 이 운동의 성공은 상당 부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 협력에 의존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와 같은 기본 물자를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노동력 투입 등은 각 마을 공동체가 수행했습니다. 다시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산업 고도화의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의 난관 돌파 단계에서 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은 연구실을 집처럼 여기고 밤낮 없이 일했으며 그들의 투쟁 정신은 고용 계약의 범위를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신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영원히 글로벌 산업 사슬의 저단계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대와 분야를 넘나들며 발생한 사건들은 흩어진 진주처럼 저의 하나의 주된 흐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주된 흐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역사적 벼랑 끝에 몰려 생존이나 발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신뢰, 희생,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같은 무형의 사회 자본을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물질적 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의 반복적인 출현은 그것이 우연한 번뜩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 내에 내재된 반복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신은 여기서 더 이상 공허한 단어가 아니며 그것은 끊임없는 역사적 실천을 통해 관찰되고 검증될 수 있는 국가의 핵심 능력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전환점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찾아왔습니다. 그해 세계 경제 포럼 주최 측은 저를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관한 분과 토론회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습니다. 제 연구는 제 기관 내부에서조차 이단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에 나서는 것은 자초한 굴욕이 아닐까. 하지만 결국 2년 넘게 공들인 연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연단 아래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 다국적 기업의 CEO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재무 고위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이었고
공기 중에는 데이터와 모델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잡한 도표와 수학 공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장의 사진, 즉 추운 바람 속에서 한국 국민들이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진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학자들은 자본,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모든 경제 성장을 설명하려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을 구축했지만 경제 활동의 진정한 주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립적이고 이기적이며 오직 개인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원자라고 가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기본적인 가설 자체가 편협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사람이 특정 조건에서 협소한 자아를 초월하여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의 웅장한 이론적 토대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닐까요? 회의장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1998 연초 한국 서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이론에 따르면 국민들은 금을 미친 듯이 사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350만 국민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 총 227톤의 금을 기부하여 국가가 외채를 상환하도록 도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난 50년 발전사에서 재건, 산업화, 기술 난관 돌파 등 모든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량화할 수 없는 어떤 것,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신뢰 또는 집단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실질적인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료 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우리 학계의 잘못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구체적인 판단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더 깊은 차원의 잘못은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빈약하고 단순화된 시각으로 인류를 관찰해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풍부한 사회성, 역사성, 그리고 감정을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델에서 무참히 제거해왔습니다. 한 사회가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우리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모델의 한계를 반성하기보다는 오만하게 그 사회에 비합리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비합리적인 것은 이론의 상아탑 속에서 현실 세계 인간성의 복잡함과 위대함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고요. 발언이 끝난 후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열렬하지도 심지어 다소 드문드문했지만 저는 제 말이 어떤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진 다과회에서는 과거에 저를 멀리하던 몇몇 저명한 학자들이 먼저 다가와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의 방법을 의심하지 않았고 사회 자본과 같은 개념들을 미래의 경제 분석 틀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꺾이지 않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 최고의 전당에서 뒤늦게나마 이해와 존중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경제학계 전체가 자신 이론의 맹점과 오만을 되돌아보도록 강요했습니다. 다보스에서 돌아온 후 저의 사고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의 독특함을 설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추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 이야기가 단순히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국가의 부는 결국 은행 예금이나 공장의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무형의 신뢰에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오늘날의 희생과 투자가 내일의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부패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개인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와 연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 전체 협력 체계의 초석입니다. 저는 신뢰 경제라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틀 안에서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GDP 보고서에 기록된 유형 자산이 아니라 사회자본, 즉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유형의 물질 자본은 국가가 순조로울 때 성장을 이루도록 돕지만 무형의 사회 자본이야말로 국가가 역경 속에서 붕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기가 닥쳐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통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회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국민과 국가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한국이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터운 신뢰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축량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빈곤에 공동으로 맞서 싸우면서 조금씩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사회 동원을 가능하게 했고 사회 운영의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신뢰 덕분에 정책은 더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고 신뢰 덕분에 사람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었으며 신뢰 덕분에 사회는 큰 타격을 입은 후에도 상호 불신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진정한 기적은 얼마나 많은 고층 빌딩을 짓고 얼마나 많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상처투성이인 사회 속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사회 협력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배워야 할 것이지만 또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복잡하고 불안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대규모 집단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적 메커니즘이 실제로 한국의 힘의 원천이라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 집단 목표를 위해 개인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교육 경쟁, 최고의 대학과 재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잔혹한 선별 과정,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 전망까지. 그들은 마치 고속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며 일단 멈추면 가차없이 내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회 데이터를 찾아보니 그 차가운 숫자들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OECD, D국가 중 수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자살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극도로 만연한 직업 과로 현상.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민족 전체를 결집시켜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그 강력한 엔진이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의 행복감을 집어삼키는 분쇄기로 변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단주의, 희생정신, 그리고 무한한 충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국가의 성장을 도왔지만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주류 성공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의 선택들을 말살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역설입니다. 한국을 성공시킨 것과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어쩌면 같은 동전의 양면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빈곤과 외세에 맞서 싸웠던 그 거대한 에너지가 외부 위협이 줄어든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내부로 향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을 더욱 입체적이고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색조에 전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내적인 긴장과 모순으로 가득 찬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한 민족이 어떻게 당열하여 부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집단적 힘이 적절히 조절되고 견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개인적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경고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제는 단순히 한국의 희생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강력한 집단 응집력을 구축하면서도 개인이 자유롭게 숨쉬고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어떻게 남겨둘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아마도 발전 비법을 찾는 많은 국가를 실망시킬지도 모르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나 한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의 정책을 쉽게 복제하고 기술을 도입하며 심지어 제도를 모방할 수도 있지만 그 국가의 역사적 기억과 집단 심리를 결코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발전시킨 가장 핵심적인 동력, 수백 년간의 고난에서 비롯된 깊은 위기의식, 개인의 영욕을 민족의 흥망성쇠와 긴밀하게 연결하는 공동체 의식,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교육이 운명을 바꾼다는 집념, 이러한 것들은 한 장의 정책이나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민족이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 아래에서 피와 눈물, 그리고 긴 세월을 인고하며 만들어낸 마음의 탕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저에게 한국 모델의 정수를 물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한국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들의 금 모으기 운동을 모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 역사 깊숙한 곳에 잠재된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의 기억과 가치가 무엇인지 발굴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서사와 정신적 자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쟁과 빈곤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독립투쟁, 문화 부흥 또는 공동으로 극복한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된 이러한 사회 자본을 찾아내고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한국의 경험을 표준화된 이케아 가구처럼 통째로 자신의 국가로 옮겨와 조립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틀뿐이지 그 틀 전체를 지탱하는 역사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내린 무형의 기둥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단순히 한국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한국의 고난을 복제할 수 없고 그 고난에서 피어난 독특한 강인함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연구 보고서를 덮었을 때 저는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길고 긴 학문적 여정은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학문 전체 그리고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가 한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이론의 세계에 여러 겹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전진이 우리가 서재에서 그려왔던 이성적이고 우아한 곡선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종종 더 원시적이고 더 혼란스러우며 또한 더 강력한 힘, 공동의 상처, 세대 간의 책임, 그리고 집단의 미래에 대한 비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 제 눈에 보잘것없는 이상치에 불과했던 한국은 결국 인간을 이기적인 계산기로 단순화시킨 편협한 세계관에 도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특정 조건에서 사회가 개인의 이익 총합을 초월하는 집단 의지를 실제로 생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경제 기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막대한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배워야 할 것은 어쩌면 그 극한에 가까운 희생 정신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준 가능성, 고통스러운 역사적 기억을 미래를 건설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절망 속의 생존 본능을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경제학 이론이 이러한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제작성되어야 할 것은 교과서의 몇몇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각 국가의 진정한 보물은 땅 속에 묻힌 광물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공동의 역사적 여정일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 아직도 깊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